충격 실화 11세 연쇄살인마 메리벨 사건. 1968년 평화롭던 영국 뉴캐슬의 한 마을에 악몽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겨우 11살 소녀가 잔혹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충격적인 사건, 바로 메리벨 사건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어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마틴 브라운 살해 사건. 1968년 5월 뉴캐슬 스코수드에 조용하던 주택가에 섬뜩한 비극이 닥쳐왔습니다. 생일이 겨우 이틀 지난 3살 소년 마틴 브라운이 빈집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현장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마틴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강하게 졸린 흔적이 선명했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한 가지 의미심장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건 당일 마틴의 집 근처에서 놀던 한 소녀가 빈집에 들어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소녀는 바로 마틴의 집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살던 평범해 보이는 11살 소녀 메리벨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11살짜리 아이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찰은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이 심했다고 생각하며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슬픔과 불안에 잠겼지만 누구도 이 사건이 앞으로 벌어질 더 큰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 브라이언 하우, 그리고 섬뜩한 이름. 마틴 브라운 살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2달 후 뉴캐슬은 또다시 경악에 빠졌습니다. 7월 31일, 이번에는 4살 소년 브라이언 하우가 버려진 건물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브라이언 역시 목이 졸려 살해되었고 그의 몸에는 가위로 난도질당한 듯한 20개 이상의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잔혹함에 형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시신 근처에서 한 권의 노트가 발견되었는데 그 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살인을 했어. 나는 다시 살인할 거야. 그리고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메리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야말로 메리벨과 그녀의 단짝 친구인 13살 노마벨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아이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드러나는 어둠의 그림자 메리벨의 기이한 행동들. 경찰은 메리벨과 노마벨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집요한 수사 끝에 소녀들의 섬뜩한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소녀는 이전부터 빈집털이를 일삼고 어린 아이들을 괴롭히며 심지어 동물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왔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메리벨은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섬뜩한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틴 브라운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맑게 웃으며 뛰어다녔고 심지어는 희생자 가족에게 접근하여 끔찍한 질문들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브라이언 하우가 살해된 후에는 사건 현장에 나타나 궁금하다는 듯 주변을 맴돌았고 심지어 브라이언의 시신을 보러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메리벨의 이러한 행동에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병적인 무관심과 기이한 흥미를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사망한 아이들에게 어떠한 죄책감이나 슬픔도 느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과 압박 속에서 메리벨은 마침내 두 아이를 살해했음을 자백했습니다. 그녀의 자백은
경찰마저 충격에 빠뜨릴 만큼 잔혹하고 냉담했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 하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상세하게 묘사했으며 이는 11살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숨겨진 진실. 메리벨의 불우한 어린 시절과 정신 감정. 메리벨의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경찰과 정신과 의사들은 메리벨의 어린 시절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겪었던 충격적인 환경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벨은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매춘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메리벨을 끊임없이 학대했고, 심지어는 그녀를 손님들에게 넘겨 성적으로 학대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메리벨의 어린 시절은 사랑과 보살핌 대신 폭력과 방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감정 표현이나 사회성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메리벨은 정신병적 행동 장애 사이코패식 디소더를 앓고 있으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혹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녀의 어린 시절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녀가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전가하려 했거나 혹은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어기제로 이러한 행동들을 학습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법정의 판결, 그리고 끝나지 않은 논란. 메리벨과 노마벨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 사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1968년 12월 법원은 메리벨에게 2건의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나이와 정신감정 결과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살인죄가 아닌 살인 행위 당시 정신 이상 상태였음을 고려하여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노마벨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은 11살 소녀가 저지른 끔찍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어린아이에게 살인에 대한 책임 능력이 있는가? 그녀의 불우한 환경은 범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메리벨은 소년원과 교도소를 오가며 12년간의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감 중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그녀의 내면에 깊이 박힌 어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 메리벨은 사회 적응 훈련을 거쳐 새로운 신분과 함께 석방되었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언론과의 접촉도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결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끊임없는 관심은 그녀의 새로운 삶을 위협했고 그녀는 여러 차례 신분을 바꾸며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질문. 악마인가? 희생자인가? 메리벨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타고난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불우한 환경의 희생자였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아동학대,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사회의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메리벨이 선천적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그녀의 극도로 불우하고 학대받은 어린 시절이 그녀를 폭력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는데 동의합니다.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할 시기에 폭력과 방치에 노출된 아이가 과연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이상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메리벨 사건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잔혹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범인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한 아이가 왜 그런 괴물이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메리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실패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사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